지극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9시에) 9번에서 하는 KBS 뉴스9을 3시간 빨리 만나봅니다. 공동 뉴스구역 KBS. 네, 엄경철 KBS 보도본부 통합 뉴스룸 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국장님. 네. 통합 뉴스룸 국장, 이거 뭐 하는 곳입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등등 취재부서, 네. 뉴스 제작, 그러니까 편집부서, 네. 국제부를 통괄하는 네. 책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국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왜 통합 뉴스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좀 있어 보이려고. 그래요. 있어 보이려고. 그렇습니다. 있어 보입니다. 예. 자, 김용민 라이브 새해를 맞아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엄경철 국장님과 함께 할 텐데요. 라디오 고정 게스트는 처음이신 걸로. 예, 처음입니다. 알겠습니다. 라디오 부스 어떻습니까? KBS 1라디오. 일단 저를 비치는 카메라가 없어서 편안하고요. 저겁니다. 비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게 예. 방송되는 건 아니죠? 방송되는 겁니다. 인터넷. 유튜브 KBS 유튜브, 1라디오 KBS. 채널에서. TV하고는 다르니까. 네. 예. 자, 얼마 전까지 뉴스9 진행을 하셨는데. 예. 국장이 되시고 나서 바톤 터치를 하셨어요. 네. 네. 지상파 최초의 여성 앵커, 여성 메인 앵커를 발탁하셨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이소정 앵커가 워낙 방송 능력이 그 전부터 검증됐고요. 잘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뛰어난 방송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격찬을 하셨어요. 자, 우리 엄경철 국장께서 국장으로 취임하시고 처음 내건 공약이 바로 출입처 폐지였습니다. KBS 뉴스 변화를 위한 출입처 제도 혁신 상황, 한국 언론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현재 어디까지 왔다고 보세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출입처 폐지인데 원래는 그 앞에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필요한 역할과 영역을 제외하고 출입처를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출입처를 혁신하겠다는 건데. 출입처가 필요한 곳이 있긴 하죠, 사실은. 이를테면 뭐 청와대라든가 네. 외교부라든가 예. 국방 또 뭐 국회 네. 일정 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네. 다만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출입처 의존 구조가 좀 강한 거죠. 폐쇄적이고. 예, 폐쇄적이고요. 예. 한국과 일본 정도가 이렇게 유지되고요. 네. 거의 대부분은 최소한의 출입처만 두고 언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출입처가 폐쇄적이지 않고 개방형으로 운영된다면은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 그러면서 사실 출입처의 공무원들하고 짬짬이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개선된다면 출입처에 대해서 문제 삼을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자, 어제 KBS 1라디오 열린 토론 신년 특집에 MBC 박성재 보도국장 그리고 김동훈 한겨레 기자인데 한국기자협회장과 함께 언론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자,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전반적으로 가장 이야기가 많이 됐던 건 네. 세상은 훨씬 더 많이 변했고 앞서 나가고 수준이 높아졌는데 네네. 언론의 관행은 뭐 네. 10년, 20년 전 관행 그대로다. 그러니까 약간 비속어로 말하면 언론이 지금 좀 후지다. 이런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 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또 후배 기자들이 굉장히 반발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엉망이라는 소리냐 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예. 우리는 조금 뒤처져 있다. 이게 너무 명확하다.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습니다. 또 그런 얘기 듣고 너무 화를 내기보다는 이 사회에서 우리 시스템에 대해 관심이 많구나. 우리 언론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한다면 좋을 텐데. 예, 그래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어제 JTBC에서도요, 언론개혁과 관련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기레기란 단어는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정준희 교수가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진행자인데 기레기라는 별칭이 기자만의 문제인가 생각하게 된다. 전문가의 권위가 전반적으로 상실되는 시대를 보여주는 징표라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장님은 그 기레기라는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일단 방금 전 말씀하신 정준희 교수의 이 발언은 네. 어찌됐건 기자들을 약간 쉴드 쳐주는 표현으로도 읽히고요. 네네네. 기레기라는 표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참 부끄럽죠. 네, 네. 반성해야 되고요. 네. 약간 내용과 태도 두 가지인데 네. 약간 태도가 너무 권위적이고 단정적이고 네. 비판하는데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겸손하지 않죠. 네. 알겠습니다. 참 해야 될 이야기가 많은데 자, 또 순서인 만큼 또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KBS 뉴스 이제 2020년 워낙 많은 포부를 밝히셨기 때문에 예. 변화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달라지는지. 통상 이제 10년호 신문을 보면은 올해 우리 신문이 이렇게 바뀝니다. 무슨 기획을 여러분들께 선보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데 KBS 뉴스의 올해 공약은 무엇입니까? 일단 출입처를 탈피하고 주제나 이슈형으로 좀 깊게 파고드는 뉴스를 길게 가보자. 이를테면 네네. 제가 이제 사회부와 상의하고 있는 게 네. 한국 사회가 점점 세습 사회가 돼가고 있는 것 같다. 세습 사회. 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네. 세습 사회가 돼가고 있는 실태라든가 원인이라든가 예. 대책이 뭔지를 좀 장기적으로 취재해서 네. 이걸 좀 길게 보도를 해보자 이런 제안 등등을 해서 이렇게 주제나 이슈형으로 뉴스를 조금 개선해 가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질적으로 많이 달라지는 KBS 뉴스 기대하겠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보다 못 믿는 세 가지는 무엇일까? 국회, 언론, 검찰이다. 이런 조사 결과 어제 뉴스나인을 통해서 예. 보도했는데요. 반응 어떻게 취합하고 계세요? 시청자들의 반응. 반응까지 제가 지금 제대로 못 들었고요. 네. 다만 1월 1일 뉴스를 어떻게 처음을 시작할까 하다가 그러니까 2020년 한국 사회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이걸 좀 체계적으로 짚어보자. 그래서 이제 사회 여론 조사를 통해서 주관적 평가도 하고 네. 또 객관적 지표도 짚어보고 뭐 그런 차원에서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보다 더 못 믿겠다. 네. 이게 이제 검찰, 언론, 국회가 나왔는데요. 네. 아이러니한 건 청와대가 4.6으로 가장 높고요. 그래요. 행정부가 4.4, 경찰이 4.2 정도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신뢰 점수가 10점 만점에 3.7점 이렇게 나왔는데 예. 근데 그 기자들이 실험했던 것은 처음 보는 사람한테 예. 돈을 꾸는 거 아닙니까? 20명을 상대로 기자가 기자임을 숨기고 네. 3천 원만 빌려달라. 네, 이러이러한 네, 사정으로 3천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네. 딱 4명이 빌려줬습니다. 네. 근데 이 정도면은 사회 불신 풍조가 높다고 볼 수는 없지 않나라는 그런 반응도 제가 봤어요.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됐건 낯선 사람이 네. 굉장히 절박한 어떤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3천 원이면 네. 그냥 사실 쉽게 줄 수 있는 돈이라고 판단했던 거죠. 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기발한 실험인 것 같은데 예. 시청자들은 어떻게 봤는지 두루두루 좀 살펴보시면 어떨까 예.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뉴스를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9시 정각에 나올 KBS 뉴스9. 국장님은 오늘 어떤 뉴스가 오늘 우리의 핵심 메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무수하게 발생하는 뉴스는 또 해야 될 건 해야 되고요. 네. 반대로 우리만의 시각으로 오늘 한 뉴스는 그 광주민주화운동 올해가 40주년이거든요. 네, 네.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서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네. 진상조사위원장을 초청해서 스튜디오에서 네.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송선태 위원장. 그렇습니다. 네. 과제가 무엇인가? 네.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누가 발포 명령을 내렸고 그렇죠. 얼마나 학살당했는가. 네, 네. 그리고 지금 옛 광주 교도소에서 최근에 유골이 발굴됐는데 암매장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는가. 지금 당시에 행방불명됐다고 신고한 사람이 448명이거든요. 네, 네. 이 문제. 그다음에 이후에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역사 왜곡은 왜 안 고쳐지는가. 이 세 가지를 지금 큰 과제이거든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집중적인 어떤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5.18 예. 광주 진상규명위원회 이제 가동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 문제가 특히 중요한 건 과거의 문제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한국 사회에서 큰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응징하고 진상이 규명되고 네. 이런 정의 회복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더 이제 깊게 들여보려고 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그 명예가 회복됐다고는 하지만은 그 가해자들이 얼마 전 5.18의 뿌리라 할 수 있는 12.12 네. 군사 쿠데타 40년 되는 날 호화오찬을 했단 말이죠. 네. 예, 전혀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역사의 교훈도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예. 이번 위원회의 활동 주목될 수밖에 없는데 KBS가 어떤 것이 우리가
반드시 규명해야 될 진실인지 그거를 세부적으로 네. 일러주시는 그런 기획을 오늘 뉴스9에 담았다 이런 말씀이고요. 네. 자, 또 다른 이슈 뭐가 있습니까? 오늘 오후에 발표된 네. 그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와 관련해서 검찰이 기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한국당 대표나 의원급이 14명이 기소됐고요. 네네. 민주당은 4명이 기소됐습니다. 네. 의원급에서는. 네네네. 근데 이제 한국당과 민주당의 혐의가 다릅니다. 네. 한국당 혐의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고 네. 민주당 혐의는 폭행 혐의입니다. 근데 이제 그 4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말이 안 된다. 우리가 뭐 네. 언쟁은 벌였어도 뭐 폭행이라고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네. 그래서 그 4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거 끼워 넣기다. 네. 기계적 균형 끼워 팔기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죠, 있고요. 이제 뭐 중요한 것은 이제 한국당입니다. 네네. 국회 선진화법 위반은 징역 5년 이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네네. 만약 이게 유죄가 확정이 되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를테면 여기에 지금 황교안 대표가 걸려 있고요. 네. 나경원 전 원내대표 걸려 있고요. 네. 민경욱 의원도 걸려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국당이 이 의원들에게 공천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예. 총선 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공천을 줬다가 네. 나중에 유죄가 확정되면 다 떨어집니다. 그렇죠.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나오면은. 그렇습니다. 네.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지금 한국당의 큰 숙제가 됐고 결국은 이제 크게 보면 과거의 어떤 행위에 대한 입법자들이 스스로 네. 이제 어떤 그 형사적 절차에 따라서 지금 결과를 감당해야 되는 상황으로 오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의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국회에서. 글쎄 말이에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경욱 의원 언급하셨는데 네. 그 민경욱 의원의 전직이 KBS 기자 아니었습니까? 9시 앵커였습니다. 예. 어떻게 뭐 좀 관계가 어떠셨어요? 어떻게 뭐 기수가 어떻게 됩니까? 3년 선배입니다. 네. 예. 어떠셨어요? 관계에 대해서는 답변은 좀 곤란합니다. 아, 이거 최경영 기자는 아주 화끈하게 말씀하시던데요. 좋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뭐 그런 사감이 뭐 뉴스에 뭐 방향을 결정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예,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자, 보도국장님 나오셨네요. 박영희님, 말만 하지 말고 변화를 보여주세요. 이런 말씀해 주셨고, 517님, 발로 뛰는 기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또 발로 안 뛰는 기자들한테 혼도 내주시고, 차별해서 일하는 기자들이 되도록 관행을 바꿔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시미스님, 김용민이가 밀어주면 KBS 잘 나갈 겁니다. 아이고 또 뭐 이런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자, 개그맨이라님 진실만 보도하면 사람들은 그 뉴스 알아볼 겁니다. 돈 따라가면 사람들은 절대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정확합니다. 시청자의 눈은 정확합니다. 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보고 계셔. 이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국장님이 주목하는 기자에게 음성 편지 짧게 남겨주신다면. 오늘 이낙연 총리가 KBS 뉴스에 출연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이번 총선과 앞으로의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소정 앵커의 예. 질문하는 능력을 유심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깔끔합니다. 공동뉴스구역 KBS 엄경철 KBS 보도본부 통합 뉴스룸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내일도 오시는 거죠? 네. 네, 내일 이 시간에 엄경철 국장 또 만나게 뵙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정한나 씨.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열망에 따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법적 제도적 개혁 작업들이 아주 큰 진통을 겪으면서 진행 중이라며 경륜과 중량감을 갖춘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잘 해내실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데 대해 여야 각 정당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은 신속한 검찰개혁을 당부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발생 9개월 만에 회의 방해와 폭행 등 혐의를 확인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 결과 검찰이 소속 의원과 당직자 등 10명을 재판에 넘긴 데 대해 기계적 균형에 입각한 자기적 판단이라며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 결과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 23명 등 24명을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 기소한 것과 관련해 선거법, 공수처법에 이은 야당 의원 기소는 이 정권의 분명한 야당 죽이기라고 반발했습니다. 청와대가 경찰청에 첩보를 내려보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을 하명 수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청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국내 경기에 대해 작년보단 개선되겠지만 급격한 경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시작된 국내 기업의 소재, 부품, 장비 자립화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예,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뉴스룸의 신년 특집 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1월 1일 JTBC 뉴스룸 신년 토론. 저는 제 유튜브 방송의 시청자들이 뭘 하는지 잘 모르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알릴레오. 이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다는 유시민 이사장. 어떤 사람들인지 알려주겠다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권위주의가 무너지는 건 저도 찬성하고요. 그 앞장섰던 사람이 저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권위주의와 더불어서 권위까지 무너졌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말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옳든 그르든 아예 믿지를 않는 경향이 너무 심해졌는데 저는 유시민 이사장님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봐요. 예를 들어가지고 알릴레오 있잖아요. 굉장히 왜곡 보도를 많이 합니다. 제가 몇 개 갖고 나왔거든요. 보다 못해서. 레거시 미디어. 즉 기존의 대다수 신문 방송은 정확하게 보도하고 있는데 유시민의 알릴레오 등 검찰에 대해 비판적인 뉴미디어는 조국 편을 들며 왜곡 선동하고 있다는 질타. 그 국면에서 뉴미디어의 대표는 알릴레오가 제일 잘못했고 레거시 미디어는 뉴스공장과 피드수첩이 제일 잘못했고 나머지도 많습니다. 근데 뭐 별로 언급할 가치가 없는 것들. 가치가 없는 이유는 뭐죠? 예, 뭐 고발 뉴스라든지 뭐 예를 들면 신의 한 수라든가 이런 식의 것들은 보셨어요? 아니 그런 거 안 봅니다. 왜 안 보시죠? 거기 그 수많은 사람도- 가짜 뉴스들과 수많은 허위 사실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안 봐요. 그러면 그거 왜 안 보셨는데 봐요. 어떻게 아세요? 그래서 안 봐요. 안 보셨는데 어떻게 아시냐고? 아니 허위 사실이니까 안 보죠. 소문으로 안 보셨나 보네요 그러면. 한 번도 안 봤어요. 그거 뭐하러 봅니까? 알릴레오도 거의 안 봐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판타지물 싫어하거든요. 이에 대한 언론학자 정준희 KBS 열린 토론 진행자의 질문. 김 교수님은 멀쩡한 레거시 미디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뭐 그 멀쩡한 레거시 미디어들의 조국 보도나 여러 가지 보도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음모론이나 선동에 기초하고 있지 전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비판할 레거시 보도가 대부분 다 맞았고요. 여러분들이 상찬하는 그 품질 좋은 기사 있죠. 다 왜곡이고 날조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최성해 총장의 그 말씀들은 다 옳았나요? 그리고 그걸 최성해 보도했던 총장이- 언론들은 다 옳았습니까? 최성해 총장이 얘기한 것 중에 디테일은 틀렸지만은 다 옳았다고 말씀하시죠? 아니죠. 내가 언제 옳았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전 전반적으로 레거시 미디어는 다 옳았다고 아니, 근데 최성해 총장님이 얘기한 건 바로 뭐냐면 디테일은 틀렸지만 그분이 말한 실체, 표창장에 왜곡됐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왜곡됐다라는 예컨대- 확신은 잠깐만요. 지금은 그거는 판결의 문제로 넘어갔기 판결의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예, 어떻게 확신하시는데요 그러면? 제가 아닐까요? 최성해 주장이 사실이라는 근거는 뜻밖에도 진중권 교수였던 것. 또 다른 쟁점. 바로 경향신문 유희권 기자. 그는 알릴레오를 통해 검찰의 스피커로 지목된 바. 진중권 교수는 그런 낙인이 부당하다는 입장. 최근에 그 경향신문 유희권 기자의 기사에 대한 공격을 하셨더라고요. 비판을 한 거죠. 비판을, 예. 그걸 갖다. 예, 기자분들도 비판받을 수 있어야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와 계신 그 두 분의 기자가 지금 문제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그 비판하는 근거가 뭐냐면 내가 그랬다. 내가 24년 차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경험이에요. 자기 경험이고
근데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고 남들도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는 건 참 좋아요. 그냥 망상 구축해가지고 뭐랄까 그 지지자들 선동하고 뭐 세뇌시키고 이런 건 좋은데 그냥 자기 일하게 묵묵하게 자기 일하는 그 기자들 있잖아요.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 그 사람들 그 일 좀 하게. 근데 지금 유희곤 기자는 사실을 보도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견해와 관점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대중들한테 뭘로 받아들이냐면 사실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유희곤 기자의 기사는 스킵하게 만드는 그게 문제예요. 그거는 소비자의 권리예요. 소비자들이 내가 어떤 물건을 샀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 제품에 이런 작동상의 하자가 있다는 얘기를 주변에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거는 시장에서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미디어 시장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 지금 그 기사를 반박할 때 쉽게 말하면 그 사실을 반박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취재를 예.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결탁되어 있는지 이런 거 유희곤 하나도 없단 기자의 말이죠. 그 취재가 사실이라고 어떻게 확신하세요? 제가 만나서 확인했습니다. 만나서 확인하면 사실이 됩니까? 제가 확인했습니다. 적어도 기자는 근데 적어도 두 개, 네 개를 여러분들은 확인하는데 근데 만나나 봤어요? 본인 당사자 한 사람 만나서 잠깐만요. 확인한 게 사실이에요. 만나는 봤어요? 만나는 봤어요? 저는 사실이다 아니다 얘기는 안 했잖아요. 아니 만나는 보셨어요? 제가 유희곤 기자가 거짓말을 썼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희곤 기자는 대체로 검찰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는 기사를 써왔다. 예. 그렇게 비평한 거예요. In a little while from now, if I'm not feeling any less sound, I promise myself to treat myself and visit a nearby town. And climbing to the top, will throw myself off in an effort to make clear to whoever what it's like when you're shattered, left standing in the lurch at a church where people are saying, my God, that stuff, she stood him up. No point in us remaining. We may as well go home, as I did on my own, alone again. Naturally, to think that only yesterday I was cheerful, bright and gay, looking forward to what wouldn't do the role I was about to play. But as if to knock me down, reality came around, and without so much as a mere touch, cut me into little pieces, leaving me to doubt. Talk about God in His mercy, if He really does exist, why did He desert me in my hour of need? I truly am indeed alone again. Naturally, it seems to me that there are more hearts broken in the world that can't be mended, left unattended. What do we do? What do we do? Alone again, naturally. Looking back over the years, whatever else that appears, I remember I cried when my father died, never wishing to hide the tears. And at 65 years old, my mother, God rest her soul, couldn't understand why the only man she had ever loved had been taken, leaving her to start with a heart so badly broken. Despite encouragement from me, no words were ever spoken. When she passed away, I cried and cried all day, alone again. Naturally, alone again. Naturally.
네, 오디오 파노라마 후에 들으신 노래는 길버트 오설리번의 언론 어게인이었습니다. 언론 어게인. 네, 그래요. 6시 30분이 땡 됐습니다. 네. 자, 오늘 퀴즈 정답은 조선일보였습니다. 조선일보. 1920년 3월 5일에 창간된 신문이죠. 현존하는 신문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신문인데 친일, 친독재 의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신문이다. 또 이런 비평도 있습니다만은. 자,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김용민 라이브 홈페이지에 오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9911번 쓰시는 분. 저는 직장이 집인 주부입니다. 이사가 얼마 남지 않아서 정신없네요.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김용민님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문자 보내고 싶어서 남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4747번 쓰시는 분,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 김도읍 의원도 가르마를 바꿔서 못 알아봤을까요? 왜 국민들은 다 알아보는 걸 검찰만 못 알아보는 것일까요? 검찰의 시력은 얼마? 네, 실제로 그 여상규 의원은 왜 빠졌는가?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봤대요. 신흥석 서울 남부지검 2차장 검사한테 말이죠. 그랬더니 신흥석 검사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가담한 게 맞다. 여상규 의원이 이 최입의 의원 감금 당시 가담한 것이 맞다. 그런데 여상규 의원 몸이 아팠다고 한다. 이랬다고 하고 내부에서 토론해가지고 여상규는 빼는 걸로 결정했다. 이 정도 답변 양해해달라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네. 네, 검찰 마음대로입니다. 네. 자, 오늘 정답 조선일보 맞히신 분들 많이 계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폴 브라운님, 방가일보? 네. 사주가 방식이긴 합니다만은 방가일보는 아니죠. 네. 6251번 쓰시는 분, 검찰일보. 네. 황용상님, 동아일보. 네. 동아일보도 이제 같은 해에 창간했어요. 불과 한 달 차이로 1920년 4월 1일에 창간됐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올해 창간 100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요. 창간 100년 되는 해입니다. 자, 8847번 쓰시는 분, 독립신문. 네. 자, 그리고 4125번 쓰시는 분,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아마 1946년인가 그때 창간됐을 겁니다. 김지일님, 정답 썬데이 서울. 네. 썬데이 서울은 이제 아니죠. 자, 4125번 쓰시는 분, 신화일보. 네. 8748번 쓰시는 분, 황성신문. 시리아 방송 대곡. 네. 자, 그리고 서방심님, 김호준의 뉴스공장. 예, 그래요. 기왕이면 김용민 라이브로 해서 오답 보내주시지. 에이, 참. 김대근님, 뉴욕타임스. 네, 그래요. 0035번 쓰시는 분, 오창석, 드디어 잘린 겁니까? 아쉽네요. 사람 갖고 논 겁니까? 라고 하셨는데, 에이, 설마. 맞춤형 코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오창석 살리려고, 맞춤형 코너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는 사람이 소중한 방송입니다. 네. 그래요. 오창석, 어떻게든 살아남습니다. 그 친구는.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시 33분 지나고 있는데 교통정보센터 가볼 시간이죠? 네, 박소영 씨. 네, 오늘 전체적으로 교통량은 적은데요. 돌발 상황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동호대교에서 동부간선도로로 진입하는 구간 성수분기점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부근 지나기가 어렵고요. 강변북로 한강대교에서 성수까지 구리 쪽으로 교통량이 많습니다. 올림픽대로는 한남에서 청담 사이로 짧게 서행하고요.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정릉 부근에 서 있었던 차량 고장의 여파로 홍제램프부터 30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전체적으로 차량 흐름이 좋은데요.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판교에서 청계터널, 또 시흥에서 송내까지 밀리고 있고 김포 요금소에서 자유로 분기점까지도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는 계양에서 송내까지 이동하기가 힘들고요. 이후로는 상일에서 토평까지 6km 구간에서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여기도 뉴스 저기도 뉴스 빡빡한 시사 뉴스 속에서 가슴이 답답할 때 뇌에 휴식을 드립니다. 한 주에 한 권 맛있는 책을 만난다. 책의 맛. 아유 오늘 월요일 기분이 물씬 풍기는 날인데 목요일이네요. 네, 새해 첫 방송입니다. 새해 첫 방송이 아니죠. 어제 했었으니까. 네, 새해 두 번째 방송입니다. 김갑수 문화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네. 정선태 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학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 김용민 씨랑 복만이 얘기를 또 해전 우리가 1년이 넘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1년 넘었죠? 우리 코너가? 아, 예. 김용민 그렇습니다. 씨랑 복만이 얘기를 분명히 했어. 네네네네. 예, 그렇습니다. 복만이가 어디서 어디 잠 놀고 있는지. 복은 항상 굉장히 짜게 나오기 때문에 복 많이 받으시라. 아, 많이. 네. 아니, 난 사람 이름 복만이라고. 네. 자, 다시 또 새로운 쥐의 해를 맞았습니다. 아, 소감 한마디씩 좀 해주시죠. 저는 뭐 시비간지에 대해서 그렇게 네. 뭐 아니 쥐의 그 부정적 이미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오래 태어난 사람이거나 네. 과거 쥐 태어난 사람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고. 글쎄 말이에요. 예. 쥐는 부지런한 동물입니다. 예. 부지런하고. 예. 예, 예. 그러니까 없애야 한다, 뭐 박멸해야 된다 이거는 잘못된 관념인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가지 맙시다. 쥐 얘기 갖고 할 얘기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아니요, 쥐 중에 가장 유명한 쥐는 물론 미키마우스의 쥐겠지만은 네네. 동화로 얘기하자면은 프레데릭이라는 그렇습니다. 유명한 동화가 있는데 예. 그 쥐. 네. 예, 이야기와 색깔과 소리를 모으는 기가 막힌 인문학적 교양으로 풍성한 쥐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 좀 허술한 얘기 초반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새를 저는 이제 그 한강변에서 맞았거든요. 그 제가 동네 왜 쓰레기 줍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유 집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 방송국에서 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네. 위치를 바꾼 거예요. 네. 그때 12시에서 이제 1시 넘어가는 시간 있잖아요. 예. 근데 열심히 뭐 이렇게 봉투에 담고 지나가고 있는데 네. 먼지가 많은 거야 눈앞에. 오. 먼지가 확 있어요. 네. 쌀에기 눈이었어. 아, 먼지가 아니라. 네, 예. 살짝 이렇게 예. 스치는. 근데 그 기분이 굉장히 아주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일종의 뭐 첫눈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정도의 네. 얕은 쌀에기지만 예. 그걸 맞으면서 강변을 이렇게 걷는데 정말 좋았었어요. 강변, 그 추운 강변에서. 안 추워요. 뭐 다 두툼하게 입고. 요 며칠 무척 추웠는데. 예. 올해는 눈이 참 인색하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충청북도 괴산에 다녀왔는데 네. 거기는 눈이 한 판 제대로 내렸어요. 괴산이면 산골이죠. 네. 여기는 눈이 많이 왔는데 그 진의 산속 방, 산방, 다락방에서 하룻밤을 자고 왔습니다. 산방에서? 네. 제대로 눈도 보고 하늘도 보고 했습니다. 아이고, 호사를 누리셨군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2020년 첫 번째 책은 김갑수 선생님께서 고르셨어요. 네, 저도를 하라고 그래서 네. 최근 몇 개월 동안에 읽은 책 중에 그래도 참 양질의 뭐 매주 나름 좋다고 해서 하는 거지만 네네. 이게 분류로 치면 교양도서? 구체적인 내 삶의 직접적인 지식 정보 이런 게 아니고 네. 내 안을 살찌우는 그런 걸로 도시에 관련된 책인데요. 책 제목이 김진애의 도시 이야기. 아이고, 김진애 박사. 예. 네, 우리 KBS 열린 토론 직전 진행자. 네. 이 양반이 책도 참 많이 쓰는데 네. 저는 그 전문가가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전문가가 있고 네. 완전 전문가가 있고 네. 후자에 해당하는 완전 전문가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식이 방대한 게 전문가인데 완전 전문가는 이제 그 지식 다음 단계 자기 언어를 말하는 사람.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김진애 선생 책 나오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또 이 양반이 문체가 굉장히 평이하게 쉽게 쓰기 때문에 술술 읽히는데 이번에는 이 도시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12가지의
이 뭐 컨셉이라고 그럴까? 잡아서 쭉 풀어나간 그런 종류의 책입니다. 마을과 도시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단순히 도시가 더 크다, 좀 더 문물이 많다, 뭐 이 차원을 넘어서서. 글쎄요. 갑작스럽게 질문을 던지니까. 아니 근데 마을과 도시는 너무 구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마을은 아무래도 농촌의 단위라는 관념이 있고 공동체성. 농촌을 벗어나서의 이제 도시 다른 환경이 된 게 현대적인 삶의 터전 같은 거고요. 네, 네. 요즘은 도시에서도 마을이라는 개념을 변주해서 사용하기도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공동의 삶이 어느 수준에서 가능한가. 네. 마을의 장점을 되살리자 이거죠. 그렇죠. 이 점이 마을과 도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텐데 김진애 선생의 도시 이야기 이 책을 보면은 얘기하듯이 또 도시는 익명성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익명성. 전체적인 규모에서. 그런데 익명성이라는 게 부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또 전혀 다른 측면에서 자유랄지 이런 측면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또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첫 단서로 연 게 첫 번째 컨셉이에요. 익명성. 근데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하나 좀 할 게 있는데 우리 김영민의 이 책 이야기 시간에 한 꽤 오래전에 서울은 도시가 아니다라는 이경훈 교수의 책을 여기서 소개한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그 핵심이 뭐였냐면 자꾸 사람들이 전원 생활과 농촌이 훨씬 좋은 삶인데 어쩔 수 없어서 도시에 살아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긴 했었어요. 근데 현대 문명에서 보면 도시라는 공간 자체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아예 새로운 근원적인 공간이다 이거예요. 도시에서 자꾸 자연과 전원을 그리워하지 말고 도시적인 삶의 새로운 양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막 풀어나가서 되게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김진애 선생의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처음에 익명성이라는 거로 시작했는데 익명성이라고 그러면 아파트에 갇혀 살며 아래 윗집도 서로 모르고 살고 익명의 얼굴들이 서로 차갑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인사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 혹시 이거 뭐 나한테 해치는 거 아니야? 이런 경계심을 갖게 되고. 그런데 그 도시라는 익명의 다중 속에 섞여서 나의 삶을 갖는 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사실은 편안하다는 거예요. 안도감과 뭐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의 새로운 인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챕터 제가 하나하나 챕터를 할까 했었는데 좀 많은데 그중에 욕망과 탐욕이라는 이 챕터도 있거든요. 여기서는 물론 도시 삶에서의 아파트가 갖고 있는 이분은 아파트 단지화를 굉장히 비판하는 분인데 김진애 교수는 왜 단지화가 뭐가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생활 수준끼리 단지를 만들어서 벽치고 산다 이거예요. 이건 잘못됐다는 것이지. 뭐 임대 따로 저기 자가 따로 이렇게. 그리고 점점 더 큰 단지 만들고 이거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아파트지만 그렇게 구분이. 근데 그러나 큰 전제는 이 욕망과 탐욕에 대한 도시의 인식에서 사실은 욕망과 탐욕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도시를 활력 있게 만드는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논증들이 있어요. 그래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아파트를 말씀하셨는데 아파트의 삶이 칸막이의 삶이고 익명성에 은폐된 삶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은 이 열리는 순간에 이 소통되는 순간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아파트 단지가 도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길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길이 줄어들면서 통로가 소통하는 통로가 좁아진다는 거죠. 단지로 가둬놓으니까 거기는 길이 놓일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 스트리트 라이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줄다 보니까 거리의 삶, 놀이의 삶이 사라진다는 거죠.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EBS 다큐멘터리인가 봤는데 플레잉 아웃 운동이라는 게 있답니다. 나가 놀기 운동. 그러니까 골목에서 아이들을 놀게 하는 그 운동이 있다는데 한국에도 들어왔다고 하죠. 이런 그 골목 놀이, 골목 문화가 사라진다는 것. 이게 아파트 문제고. 또 하나가 이 아파트가 소통성이 줄어들면서 오로지 주거로만 한정된다는 것 등등. 특히 이제 마지막으로 대단지 개발. 모든 이 아파트의 사고의 기준이라는 게 이게 얼마짜리냐, 이게 어떤 계층이 사느냐 이런 식으로 갇혀버린 폐쇄적인 공간이 된다는 점에서 아파트를 대단히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네. 그래요. 아파트.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제 아내한테 뭐 농담 비슷하게 몇 년 뒤에는 우리도 마당이 있는 주택에서 살자. 단독 주택에서 좀 서울에서 떨어져 있더라도 살아보면 어떻겠나 했는데 자기는 아파트 아니면 안 된대요. 네. 왜냐하면 온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아래 위로 뜨뜻하게 이제 온돌이 돌아가면은 그 실내 기온 크게 안 높여도 저절로 따뜻해지는 것도 있고요. 아니 주택이면 아무래도 누군가는 굉장히 이제 손을 많이 들여야 되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청소하는 것도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그 병원이 가까이 있어야 되고 또 대형 마트가 더 가까이 있어야 살 수가 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경관 좋다고 공기 좋다고 도매상권에 사는 거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절충이 있는 거죠. 네. 아파트가 너무 삭막하니까 이 주택 단독 주택을 찾아 이제 조금 떨어지는 외곽으로 가자 하는 게 그 못지않게 새로운 또 어려움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삶을 일단 수용을 하되 아파트 삶의 방식을 바꾸자 하는 게 이 김진애 선생님 책 전체에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영민 씨도 바로 그렇게 반응했죠. 아파트 단지가 뭐가 나빠요? 단지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건축학자가 보는 입장에서 도시 설계 전문가인 김진애 선생님이 보기에는 이 단지화의 한국식 방식은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벽을 쳐놓은 다른 별도의 성이 돼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단지화하지 않고 서로 사통팔달로 열려있는 관계에서의 아파트 구성이 굉장히 가능한 그런 것들이에요. 네,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단지화한다는 게 하나의 성체화해버리면서 길이 사라진다는 거죠. 이 김진애 선생의 전체적인 컨셉은 길, 거리, 광장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하나 이야기의 라인이기도 하고요. 소통의 라인이기도 합니다. 이 단지화라는 게 하나 폐쇄적인 공간으로 설정됨으로써 거리를 지워버리는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본다는 점에서 좀 비판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뭐 아파트마다 출입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그 뭐랄까요. 경호. 그럼요. 이런 것들이 상당하다 보니까 방법 같은 것도 상당하다 보니까 요새는 접근 자체도 안 되고 그렇죠. 길, 거리, 뭐 광장 이런 거는 뭐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당연한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서두에서 얘기하려다 어떻게 잠깐 놓친 거긴 한데 당연한 것들 중에는 공부가 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가령 국가, 한국, 내가 사는 한국. 그냥 내가 태어나서 사니까 당연한 거니까 별 생각 안 하는데 한국의 근대사를 공부하면 사람의 인식이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내가 속한 나라. 뭐 나라는 존재. 당연하게 나는 알 것 같은데 인간 존재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듯이 그 중에 하나로 언젠가 한 번쯤은 조금은 약간의 노력이 필요한 그런 게 있다면 도시. 우리가 사는 기본적인 삶의 환경, 도시에 대한 인식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만 좀 12가지 이 컨셉 중에 소개해드리면 아까 조금 자세히 말한 익명성이라는 그게 있고 또 하나는 도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권력과 권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서울을 배경으로 다뤘는데 청와대, 국회, 정부청사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기억과 기록이라고 그래서 이 도시 공간에서 우리는 누구인가를 되돌아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 복원하거나 재생하거나 또는 보존하는 다 뭐 박물관도 있고 성곽 보존도 있고 경복궁 재건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써놨어요. 우리 한국 도시의 역사에 대해서. 뭐 그밖에 또 알게 되면 그러니까 역사적 유래를 갖고 있는 도시에 대한 얘기들. 그다음에 뭐 굉장히 12가지가 많습니다. 그중에 제가 제일 재밌게 읽은 게 스토리텔링인데 도시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이야기가 있는 공간이 있죠. 꼭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니어도. 제가 지금 서귀포에서 여수를 거쳐 지금 춘천에 왔고 경포대 어디야 강릉에 왔고 올해 1월 1월부터는 이제 집중 공략지를 목포로 바꿨거든요. 나의 이야기가 있는 도시 어디 한 군데만 좀 가요. 몇 년씩 가요. 거기 가셔서 꽁초 줍는 거 아닙니까? 제일 좋아요. 쓰레기 줍는 게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일이야. 근데 하여간
그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그 김진애 선생은 통영이더라고요. 통영, 경남 통영. 예. 내 마음의 고향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네. 도시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네. 그거는 굳이 거기서 태어나 자라건 고향이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게 아니고 여행지라 하더라도 네. 스토리텔링이 있는 예. 도시의 의미에 대한 얘기도 있고 하여튼 쭉쭉쭉쭉쭉 뭐 한 12가지가 계속 나갑니다. 네.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통주저음이 비슷한 게 있는데 그거 네. 말씀하신 통주 그거 굉장히 전문적인 음악 용어인데. 네. 저음? 네. 예. 바닥을 지속저음. 네. 예. 지속적인 저음 같은 게 있는데 네,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만 말씀하신 스토리텔링 예. 얼마나 풍요로운 이야기를 품고 있느냐 또는 그 이야기를 발견해내느냐 네. 그 점에 서사성, 도시의 이야기성이 중심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가 혼종성입니다. 혼종성. 네. 온갖 것들이 뒤섞이는 잡종성이란 말을 쓰는데 어떤 순정한 공간 장소가 아니고 장소는 늘 이질적인 것들이 흘러왔다 흘러가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네. 또 품기도 하고 또 내뱉기도 하고 그럴 텐데 이 혼종성이 싫어서 사실 아파트에 그렇죠, 그 담을 그렇죠. 높이 쌓고 네. 막 들어갈 때 카드 눌러야 되고 비밀번호 눌러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혼종성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그게 이제 이 순수성의 폭력의 문제입니다. 자기 안에 갇히는 거죠. 네.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길에서 거리로 이어지면서 광장으로 이어진 광장성의 문제. 네. 이게 소통과 관련될 건데 네. 그래서 저는 이 서사성 또는 이야기성이겠죠. 그리고 혼종성 또는 잡종성이겠죠. 네. 그리고 이 광장성. 이게 이 김진애 박사의 책을 관통하는 통주저음이 아닌가. 그 안에서 수많은 변주들, 이야기들이 이 춤을 추는 것 같습니다. 그 김진애 박사는 그러면은 어느 도시가 가장 그래도 마음에 들고 도시다운 도시다라고 얘기하나요? 아이, 그렇게 꼽을 수 있겠어요. 다 각자 다른 건데. 아, 그래요? 우리는 각자 다 다른 내 마음의 도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가령 김용민 씨는 어느 도시 꼽고 싶어요? 저는 뭐 도시의 줄거리도 잘 모르고 또 뭐 아니, 내가 좋아하는 도시. 강원도 속초가 참 좋습니다. 아, 속초 좋아하시는구나.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물론 고향인 것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마음에 터를 두고 있는 데들이 하나씩 있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외국 도시여도 상관없어요. 네. 자주 못 가더라도 몇 년에 한 번 간다 하더라도. 저는 파리가 참 저 좋더라고요. 항주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항주 중국. 4번인가 5번 갔는데 너무 좋은 거죠. 친구가 거기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 친구랑 잠깐 살았어. 네. 그 후에는 그냥 가는 거야. 그 친구는 죽었는데 병이 나서. 아이고. 그냥 가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항주가 중국 내에서 끔찍하게 부유한 도시였더만. 네. 그래서 그렇게 좋았던 거야. 네, 돈이 아주 많은 나 잘 모르고 그냥 다녔는데 예. 특별한 데였었어요. 거기가. 네. 이 항저우는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에도 나올 만큼 이상적인 도시로 손꼽힙니다. 네. 근데 김진애 박사는 통영을 꼽는 것 같아요. 좋아했죠. 아무래도 네. 그 이야기 윤희상 선생 자기 고향은 아니에요. 네. 박경리 선생 예, 그렇죠. 그리고 백석의 로맨스가 깃들이는 곳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자연 환경도 그렇고 뭐 음식도 그렇고 이야기가 대단히 풍성해서 풍요로워서 사람의 마음을 훔친 도시라고 통영을 얘기하면서 통영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김진선 선생이 소위 말하는 교양 지식이냐. 왜냐하면 자기 개인 연구가 아니라 거기 가면 박경리 선생의 그렇죠. 채취가 있잖아. 문학에서 또 음악에서 저 윤희상 선생의 뭐 어릴 적 거기 기념관도 있고 그래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찾아보는 사람도 있고 또는 거기서 뭐 어떤 도시에서 데이트를 했던 기억이 내 마음의 도시일 수 있고 문제는 단편적 기억이 아니라 그 도시의 스토리를 자기화시켜서 읽어내서 아끼고 사랑하는 뭐 그런 마음 있잖아요. 아, 근데 김진애 선생, 지금 아까 그 조금 전에 이 정 선생이 굉장히 수준 높게 이 통주저음을 설명을 했잖아요. 이 책에 쭉 배움처럼 깔려가고 있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사실 이 도시 전문가가 굉장히 깊고 아주 수준 높은 지적 배경을 전문 단어를 싹 배제하고 우리 일상 언어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얻는 게 굉장히 많은 책이에요. 네. 이 도시에 대해서 도시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12개의 개념으로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몰랐던 지점들을 좀 황홀하게 만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게 도시를 인문학적으로 만난다는 것의 의미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크로시아님, 내가 살던 동네는 다 사연이 있죠. 나만 아는 벤치가 있고 나만 아는 돌이 있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서 신청곡
김수일의 아파트. 예, 윤수일이죠. 윤수일. 예. 뭐 또 알아요? 예? 너후나도 있잖아요. 너후나도. 어딘가에서 김수일이 활동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김민님, 마을은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고 도시는 길을 중심으로 모인 불특정 다수의 삼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레이디 M 킴님, 우리 아파트 우리 라인은 서로 인사도 잘하고 잘 지내요. 너무 좋음 이런 말씀하셨고, 맑은 하루님, 우리나라에서는 집은 사는 곳이 아니라 사고 파는 것이라. 아. 그래요. 그런 경우는 집이 아니라 이제 부동산이라고 부르고, 네. 김재일 선생 책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네. 우리가 동일한 공간을 부동산이라고 부를 때 얼마나 네. 불행해지는가.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김갑수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노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알로거스의 시리 오브 뉴 올리언스. 네, 이 음악 들으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정선태 교수님, 김갑수 평론가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3 conductors, 25 sacks of mail, all along the southbound Odyssey. The train pulls out at Kankakee and rolls along past houses, farms and fields, passing trains that have no name, and freight yards full of old black men, and the graveyards of the rusted automobiles. Good morning, America, how are you? Said, don't you know me? I'm your native son. I'm the train they call the city of New Orleans. I'll be gone 500 miles when the day is done. Dealing card games with the old man in the club car. Penny a point ain't no